안녕하세요. 시인 오은입니다.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4월 23일이 책의 날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날이 세르반테스를 지은 돈키호테와 햄릿을 지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사망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는 4월 23일에 연인들끼리 책과 장미를 주고받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매년 423권의 책과 장미를 나누는 행사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랜선 작가 만남에 모실 분은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시인입니다. 박연준 시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랜선 작가 만남에 모실 분은요, 박연준 시인입니다. 박연준 시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연진입니다. 네.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시인을 저희가 처음 모신 것 같은데, 시를 처음 쓰기 시작했던 시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시의 길에 발을 내딛었는지. 제가 시라는 걸 인식하고서 쓴 음. 거는 성인이 되고 나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혼자서 그냥 시인지 뭔지도 모르게 음. 그냥 끼적였던 거는 곧 15살? 네. 중3 시절. 네네. 오. 그때 무렵에 이게 쓰기 시작해서 그리고 고3까지 갖고 있던 공책이 있어요. 네. 그게 일종의 뭐 비밀 노트 같은 거네요. 그렇죠. 창작의 네네. 출발점을 다 담고 있는. 네, 비밀 노트처럼, 왜냐면 그냥 부끄럽기 때문에 내볼 만한 수준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혼자서 그렇게 썼던 것 같고, 20살이 넘어서 이제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뭐 어떤 걸까 고민하면서 써본 건 그 후부터죠. 그때는 그러면 시의 형태가 아니고 네. 그냥 산문의 형태로 글을 쓰신 건가요? 아니요, 시라고 생각을 하고. 행과 연을 구분해서. 네네. 그렇게 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연습을 하고 그걸 다 됐다고 생각하면 옮겨놓는 공책이 있었어요. 연습장이 따로 있고 그걸 네. 옮겨놓은 노트가 따로 있고. 근데 지금 보면 부끄러워서 거의 뭐 볼 수가 없는 수준의 글이죠. 그리고 당시에 100일장이나 이런 어떤 대회 같은 것이 있었을 텐데 그때 네. 이제 그때 그 문제를 좀 드러낼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뭐 그렇게 뛰어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중1 때 독후감 오. 이런 데서 100일장 한 번 중학교 1학년 이후로는 네. 상을 받아본 적은 없네요. 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할 때 네. 전공을 어쨌든 문학으로 결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도 어쩌면 그때 15살부터 썼던 노트가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제가 그 노트를 계속 이렇게 글을 모아서 이제 노트에 적어 놓았던 이유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비밀스러운 일인데 귀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주변의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알릴 만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숨겨놨었죠. 혼자만 네네. 간직하고. 그래서 제가 문학을 전공한다고 했을 때도 주변에서 좀 의외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 책 좋아했어? 너 글 쓰는 거 좋아해? 네네. 이렇게 물어봤겠네요. 네, 혼자 했던 일이라. 그럼 학교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서적 활동도 하고 네. 시라는 것에 좀 한 발짝 가깝게 다가갔을 것 같은데 그때 좀 뭔가 시선이 깨이거나 몰랐던 것을 알게 되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거는 한 대학교 3학년 2학기 정도에 제가 시 창작 수업 때 좀 뭔가 이렇게 제 세계를 좀 많이 이렇게 누가 밖에서 두드리는 것처럼 해서 깨지기도 하고 혼자 괴로워도 하고 하면서 좀 발전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즈음에 또 데뷔를 또 하셨잖아요. 졸업한 해에 했죠. 졸업하는 해에 네네. 했고 그때 이제 데뷔작이 얼음을 주세요라는 작품인데 네. 그 작품 전 아직도 읽을 때 굉장히 서늘하거든요. 지금 그때 처음에 데뷔했던 작품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지금 보면 제가 되게 맹랑했구나, 그때. 맹랑했다. 거의 겁 없이 그냥 쓰고 음. 싶은 걸 다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그렇게 못 쓸 것 같아요. 네, 자꾸 이렇게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도 무서운 게 많고, 이렇게 써도 될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좀 있는데, 그때는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느낌이 되게 중요하고 그냥 생각한 대로 썼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만
방점을 두고 네, 진행했던 시기. 직진이었네요, 당시에. 직진이었죠. 우회전 좌회전은 너무 안 해서 지금 어디로 뭔가 가는지. 좀 위축된다고 하시니까 삶을 좀 알아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그쵸.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길을 헤맬까봐 더 겁을 내고 오히려 그때 훨씬 많이 헤맸을 텐데도 좀 나이가 들어서니까요. 그때 그 시기가 또 그립거나 하진 않으세요? 많이 그립죠. 왜냐면 그러니까 창작의 기쁨을 오롯이 느꼈던 때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제 워낙 유명하고 책 계약도 많이 된, 그리고 출간된 작품들이 꽤 많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있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면. 그런데 당시에는 그냥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충만해지고 기뻤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값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쓴다고 해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뭐 책이나 이런 걸 내게 될지도 모르고 네. 그냥 순수히 순전히 제가 쓰는 거 그거 자체가 즐거워서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직업적으로 일이 되고 하면 이게 즐길 수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시를 쓰면 네. 시가 시작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마감이 닥쳐가지고 내일까지 원고를 줘야 되니까 뭘 써야 돼 하면 이제 쥐어짜내듯이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오은 씨도 알겠지만 다 다른데 경우마다 좀 네. 다른데 보통은 그러니까 어떤 문장처럼 올 때가 있잖아요. 문장 하나가? 네네. 뭐 저는 중얼거림 혹은 흥얼거림이라는 표현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냥 뭔가 하나가 이렇게 탁 이렇게 낚이듯이 문장 같은 거 생각 같은 게 낚이듯이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적어놓거나 메모장에 써놓거나 해서 네. 그게 시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사라지기도 하고. 문장 단위로 오면 꽤 많이 친절한 편이죠. 중얼거리거나 흥얼거릴 수 있으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단어로 오거든요. 단어로 오면 이게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상태에서 네. 구체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네. 근데 문장으로 오면 좀 시작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보면 오은 씨는 되게 단어에 되게 예민하게 감각하는 편이잖아요. 그거는 또 시인으로서는 되게 좋을 것 같고 부럽기도 한데 저는 단어들은 그냥 이렇게 잘 흘러보내는 것 같은데 문장으로. 조금 더 이렇게 더 많이 와야 제가 잡는 것 같아요. 단어 하나는 또 어렵죠. 왜냐면 제가 네. 박연준 시인의 시집들을 계속 따라 읽어왔잖아요. 뭔가 행동하는 시들. 그러니까 그 주인공 화자가 뭐 어떤 액션을 취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동사가 필요하잖아요. 서술어가 필요하니까 문장 단위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제가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시를 쓸 때는 항상 무대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무대에 놓는다고 생각을 해서 문장인데도 공간이 다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을 네. 하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사 개념이 맞을 수 있겠네요. 작업 환경도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연준 시인께서 지금 파주에 살고 네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파주 집에서 작업을 하시는지 아니면 뭐 카페 같은 데서 작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어떤 식으로 작업하시는지도 궁금했어요. 저는 카페에 많이 나가서 뭔가 쓰거나 처음을 시작하는데 네. 근데 잘 보면 돌이켜 보면은 진짜 마감은 끝은 항상 책상에서 하는 것 같아요. 시작은 카페에서 막 네네. 좀 분주한 분위기에서 네네. 시작을 하더라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데 마감은 거의 진짜 급박할 때는 끝까지 해서 송고를 해야 될 때는 제 책상에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집에 와서 네네. 나의 책상에서 네. 마지막 마침표를 점검하고 보내는군요. 네. 뭔가 이것도 멋있다. 그래요? 예. 그냥 급박할 때는 그럴 여력이 없이 정말 집중해서 네. 예전에는 그 시를 쓰기 전에는 어쨌든 독자인 시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습작을 하긴 했지만 네. 그때 시를 읽을 때 들었던 기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쓰는 기분이라는 책도 내셨지만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시가 더 멀게 느껴지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마치 영화를 보는 기분과 만드는 기분만큼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영화를 볼 때는 그냥 일단 즐겁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놀랄 준비를 하고 만약에 시를 읽을 때 저는 네. 나를 얼마나 놀래켜 줄 거지? 이런 기분으로 좀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남의 시를 읽을 때는. 근데 쓸 때는 생각을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좀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여력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약간 벨자처럼 그 뭐죠? 그 관에 들어가 있는 네. 그 순간처럼 집중을 한다는 가정 하에 외부 시선을 별로 신경 쓸 여력이 없고 그냥 오롯이 그냥 어떤 공간에 갇힌 듯한 기분으로 쓸 때가 있죠. 시를 쓸 때는. 그럼 쓸 때 좀 더 고립감 같은 것, 네, 내 세계로 파고 들어가는 것. 가령 이제 음. 이건 좀 이렇게 말하면 이문법 같지만 읽는 행위가 발산이라면 네. 쓰는 행위는 수렴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고 반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하. 왜냐하면 읽을 때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쫓아가니까 수렴되는 기분도 느끼거든요. 아하. 근데 쓸 때는 산문을 쓸 때는 안 그런데 시를 쓸 때는 조금 발산하는 기분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물론 아닐 때도 많지만. 이런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시를 쓸 때 이제 예전의 어떤 기억들도 더듬기도 하고 그때 그 시절의 나를 좀 한번 반추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불투명했던 감정이 정확하게 짚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네. 보면은 어쩌면 좀 수렴인 것도 같고. 네. 그런데 그걸 또 이제 활자로 옮기면 발산인 것도 같고. 네. 수렴과 발산이 좀 자유롭게 맞아요. 오가는 작용이 글쓰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오가는 거죠. 맞아요. 첫 시집을 내고 지금까지 4권의 시집을 상자하셨잖아요. 네, 네. 뭔가 지나온 궤적을 보면 내가 이 시기에 어떤 사람이었구나, 어떤 키워드에 마음을 주었구나 이런 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시집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시를 열심히 썼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시가 막 늘었다, 시 세계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단언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어떤 강박 같은 것은 갖고 있지 않은지도 궁금했어요. 저도 동료로서 네.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뭐 시를 잘 못 쓰게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사실 있잖아요. 시는 젊음의 장르다. 네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질문 앞에서 전 너무 작아지는데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시에 대한 제 자세도 그렇고 그 쓰여진 시도 그렇고 예전에는 조금 더 막 에너지가 넘치고 네네. 거칠지만 뭔가 이렇게 감각적인 것도 있고 생동하는 것 같은 네네. 그런 시가 그래서 있었는데 또 읽기가 불편한 지점도 있고 그랬다면 지금은 쓸 때 그 시간도 되게 느려지고요. 오늘 요만큼 썼으면 뭐 다음 날 쓰고 한 달을 끌고 있기도 하고요. 체력적인 문제일 수도 있네요. 네네. 그거는. 에너지도 좀 그렇고 어떤 말을 그러니까 시가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발언할 때 되게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게 차이인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제가 첫 시집을 냈을 땐 20대였는데, 그때는 더 막 발언할 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마치 달려가는 사람처럼 이렇게 직설. 쏟아냈다면, 네, 직설도 있고, 지금은 중얼거리다가 한참 침묵하다가, 이렇게 그 감정 때문에 고민도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가까스로 쓰기도 하고 네. 해서 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없고 그냥 저는 작가는 계속 변한다고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변하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이제 내가 관심을 갖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령 이제 나는 뭐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이런 네. 것들에 마음을 주게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확고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모이면 네. 내가 물론 변화가 보이지만 변화의 양상 속에서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이 눈에 띌 때가 있더라고요. 박연준 시인은 제가 보기에 그 에너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 진짜 못 보는 것 같아요. 못 보죠. 내가 내 시를 어떻게 봐? 네, 맞아요. 누군가가 옆에서 좀 가까운 사람, 내 시를 애정을 담아서 읽어주는 사람이 동료로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래서. 그러면 말해주면 너무 고맙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도 못한 지점을 말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또 쓴 시는 안 보잖아요. 안 보죠. 그렇죠? 안 옛날 보죠. 시집 이런 거 잘 안 되셔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가는 존재 같아요. 작가도. 언젠가는 이제 네. 뒷걸음질을 쳐서 옛날 시들도 봐야겠지만 그렇죠. 지금 아직은 앞에 갈 길이 네. 멀고 앞으로 넘어야 될 산도 많은 것 같아서 네. 앞으로 그렇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박연준 시인은 시인으로서도 업적이 굉장하지만
산문 많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소란과 뭐 쓰는 기분, 많은 책들이 사랑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소설도 팔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장르가 다 다양한 이 세 가지 글쓰기 이때마다 시 쓸 때랑 소설 쓸 때랑 산문을 쓸 때 몸가짐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상태로 이 세 개의 글쓰기에 진입하시는지도 듣고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구분이 좀 명확하다고 생각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시는 약간 춤하고 비슷하고, 춤, 네, 산문은 약간 마라톤 같은, 마라톤, 네, 노동. 근데 오은 씨도 산문 많이 이제 쓰셔서 알겠지만 이게 뭐 숨을 데가 없잖아요. 산문 쓰기는. 그렇죠. 뭐 하나 뭐 이렇게 대충 생략을 해서 비약해서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진짜 노동이고요. 몸도 사실 힘들고 산문은. 네. 근데 소설은 제가 이제 올해 장편 소설이 곧 나올 텐데요. 곧 나오나요? 아마 여름 전에 와. 나올 것 같긴 한데, 소설은 저는 쓰면서 흰머리가 생기더라고요. 그건 뭘까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또 머리를 많이 썼다는 건가? 창작은 다 창작인데 약간 극심한 고통을 주는 창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든다는 게 아니라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고 시가 조금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이제 몸에서는. 근데 이제 소설은 다 쓰고 나서 되게 꼭 필요했던 작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과정은 조금 이제 힘든 면이 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가장 어려운 게 산문이었어. 또? 의아해 하시나요? 왜냐면 독자분들은 저를 어. 산문으로 많이 아는 분들이 많아서 산문이 제일 뭐 좀 맞나? 몸에 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산문집을 여러 권 좀 냈잖아요. 네네. 지금 딱 멈춰서서 보니까 산문이 제일 어려운 장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어려운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써요 그러면? 그래서 새롭게 마치 고개사가 줄 타다가 너무 신나게 타다가 갑자기 줄을 봐버린 것처럼 무서워졌어요. 제가. 작년 말부터. 왠지 그런 것 같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산문가로서 이름을 알리게 되니까 정작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가 어떤 건지 보고 겁이 난 거야. 그쵸.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하니까 네네, 그런 게 어떤 일종의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부담이라고 하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독자분들은 제 산문을 훨씬 더 많이 읽어주셨죠. 그러니까 책의 구입 네네. 그 판매량을 보면 산문이 훨씬 많은데, 저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너무 신나게 하다가 산문이라는 장르가 그냥 쓰면은 이게 수기도 아니고 일기도 아니게 돼서 네. 뭔가를 담고 있어야 되는데 교훈적이면 또 안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그냥 쓰면 또 그것도 산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진짜 못 모를 때가 가장 좋았다. 마라톤이네. 마라톤 마라톤이죠. 끝이 없는 거야. 아무리 뛰었는데 20km밖에 안 뛰었다고 하고. 네. 정말 그리고- 몸을 쓰는 일인 것 근데 같네요. 또 글쓰기가. 소설을 쓰다 보니까 소설은 쓰면서 힘든 게 있지만 재미있을 때가 있어요. 메시지를 그렇게 담을 필요 없이 네. 어떤 시 쓰기와 비슷한 지점이 또 있더라고요, 소설도. 그러니까 장면 이렇게 넘어가는데. 근데 산문은 한 꼭지 한 꼭지 쓸 때 아무것도 안 담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 같아요. 산문은 네. 내가 화자라는 게 너무 명확한 느낌이고 전 소설을 써보진 않았지만 네. 소설 쓸 때에는 주인공의 어. 등장인물의 뭐 말과 욕망에 네. 내가 귀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 네. 거예요. 약간의 능동적이지만 수동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쵸. 그리고 반대로 답이 없는 거잖아요, 산문이나 시는.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네네. 그 산문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또 정신을 계속 차려야 되는 게 산문인 것 같아요. 뭐 산문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지만 어쨌든 박연준 시인의 가장 큰 정체성은 시인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하철 스크린도어에서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반면에 시 독자를 생각하면 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어느 정도의 거리감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바로 시라는 장르 같은데 그 시라는 장르가 지금 대중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시는 좋아하는 분들은 계속 좋아하고요. 사실 한 번도 접해보지 않는 분들은 평생 안 접할 수 있는 장르이거든요. 또 맛을 알고 그 묘미를 알면은 굉장히 빠져서 좋아하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접근이 어려운 이유는 이게 소통을 위한 장르가 아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시 독자분들은 시가 어렵다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어려운 게 소통을 하려고 접근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꽃을 보고 여기 꽃이 있는데 얘가 이 꽃을 이해해야지라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뭐 이파리가 몇 장이고 이런 거 세야 될 네네네. 거 같잖아요. 그냥 꼭. 감상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느끼면은 맛을 느끼면은 괜찮은데 시를 딱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마치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알아내야 될 것 같은. 한행 분석해야 될 것 네네. 같고 시어에 숨겨진 의미 같은 거 파악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없이 어려운 거고 그냥 이렇게 꽃 보듯이 그냥 그림 보듯이 접근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다른 것과는 다른 어떤 뭔가 예술 작품이나 혹은 네. 뭐 풍경이나 사람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겪으면서 깨닫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깊이 있는 즐거움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쩌면 그 산문, 뭐 소설, 영화 이런 장르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네.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독자로서든 관람객으로서든 좀 수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텐데 시만큼은 더 능동성을 요구하는 그렇죠. 장르 같기도 하네요. 네네. 그리고 한 편 있으면은 그걸 중에서 한 문장, 한 단어, 뭐 몇 어절 이게 너무 자기에게 다가왔으면 그걸로 정말 한 해의 어떤 뭐 화두를 삼을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굳이 예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네네. 시를 뭐 분석하고 네네. 뭐 해체하다시피 한행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드는 단어, 마음에 드는 구절 이런 거 찾는 것만으로도 시에 접근할 수 있는 그쵸. 방법이 될 수 있겠군요. 그러면 시집을 읽을 때 이 시집을 한 편 한 편 다 내가 이해하겠다라는 욕심이면 욕심 이런 것들을 좀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문장 하나를 찾아야겠다 이런 소박한 꿈을 갖고 접근하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한 권을 다 처음부터 읽는 것도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뒤적이다가 제목이 마음에 드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뽑기 하듯이 짠 하고 했을 때 아무 페이지나 네네 하루하루에 그냥 뭐 그 시 한 편씩만 읽어도 그래서 좋으면 너무 좋은 거고 모르겠네? 그럼 그냥 덮으시면 되거든요. 좀 서시처럼 그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읽었을 때 가슴 깊이 다가오는 시들도 있을 거고요. 네네. 그쵸. 와, 이런 어떤 의외성과 우연성이 있는 장르가 바로 시군요. 네. 시인들이 그냥 문장을 그냥 쓰는 글쟁이들하고 조금 또 다른 차원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시인들은. 네네. 무조건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독자가 만약에 가지려고만 한다면. 아마 그렇기 때문에 박연훈 씨는 취미 중에 하나가 시점을 치는 네. 것이라고 들었는데 시점이 어떤 것인지. 책점이죠. 네. 네. 근데 시로 하면 너무 좋은 구절이 많이 나오니까 좋고 저는 하이쿠로도 하는데 하이쿠 짧은 시 네네. 일본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점술 이런 걸 믿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하루에 너무 힘이 들거나 마음이 좀 고단할 때 어떤 문장에 기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그냥 저는 하이쿠나 아니면 두꺼운 책이나 이런 데서 탁 펼쳐서 제 문장을 찾아요. 나에게 오는 문장.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위로가 되는 문장을 찾을 때가 있어요. 네. 특히 문학 작품에서 그렇거든요. 이제 과학책 이런 걸 열어보시면 힘드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문장을 갖고 약간 금과옥조로 짧게 삼아 보는 거죠. 사실 시집을 통째로 한 권 다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시점을 치듯이 책점을 치듯이 어느 날 그냥 이제 오늘의 운세를 좀 볼까? 라고 펼쳐서 네. 마음에 드는 구절을 찾고 네. 나에게 오는 구절을 찾으면 되는 것이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마도 시를 읽기 처음 어려우신 분들도 읽는 읽는 이력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자기만의 고유한 눈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정말 오은 씨 말씀이 맞는 게 왜 만약에 저는 음악 장르를 음악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는데 왜 재즈나 뭐 아니면 뭐 락이나 이게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듣다 보면은 계통을 좀 알게 되고 자기 취향을 좀 찾게 되잖아요. 맞아. 근데 시도 똑같이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지 않아요? 안 읽어본 사람이, 안 겪어본 사람이 처음부터 그게 맞을 순 없어요. 맞아요. 훈련이 필요해요. 영화도 많이 보면은 나는 이런 영화 장르일 수도 있고 감독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좀 분명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집도 처음엔 어려우니까 접근이 어렵지만 한번 읽기 시작하면 나의 취향, 네, 맞아요. 나의 어떤 마음을 대신해주는 것 같이 말해주는 듯한 시집을 찾을 수 있겠군요. 그쵸. 오늘 책의 날 맞이해서 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책의 날 기념해서 네. 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종이신문을 사러 편의점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생각해 봤는데, 언젠가 종이책도 이렇게, 사야 하는 서점을 찾아다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안에 뭐 신문 없어진다, 뭐 종이책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책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책의 날을 기념하고 365일이 다 책의 날로 많은 좋다.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그런 필수품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책을 많이 가까이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랜선 작가 만남 박연준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책의 날 기억해 주시고요. 책과 함께하는 삶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